정말 성역과 금기가 없이 도전하고 있는 이 박근혜 정부에게 네, 저희도 성역과 금기 없이 맞서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희 발언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상임 대표님이신 덕성여대 한상원 교수님입니다. 네, 국정교과서부터 한일 합의까지 이 박근혜 정부의 역사 전쟁에 대한 발언을 해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국정화에서 시작했고 지금 위안 문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우선 이해를 해야겠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갖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이해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고, 행동이 전제되지 않는 이해라는 건 너무나 공허하죠. 그렇죠. 이해가 없이 행동하는 건 맹목이죠. 공허와 맹목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극복하면서 올바른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면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정화 위안부 문제는 얘기를 안 했고,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는데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국정화 기존의 검정교과서가 너무 편향적이다. 이 얘기를 하나 했고, 두 번째는 이전에 검정교과서가 8종이 있었는데 왜 한 교과서를 이렇게 왕따 시켰냐, 그 다양성을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편향성 문제는 기존의 교과서가 편향이다 아니다, 이 문제는 사실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게, 왜냐하면 그 교과서를 검정한 국사편찬위원장께서 기존의 교과서는 편향돼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검정교과서 책임자가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 사실을 잘 모르고 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왜 기존의 교과서가, 그 교학사 교과서도 다양성 속에 하나 들어가야지 왜 그 교과서를 그렇게 왕따시켰냐, 이게 좀 다양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는데, 교학사 교과서는 교과서 자격이 없어서 그 왕따당한 거지, 그 교과서가 훌륭한 자격이 있다면 우리가 왜 왕따시켰겠어요? 교과서가 자격이 되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정확성이에요. 사실 오류가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교과서적 인물, 교과서적 지식이라고 한 것처럼 교과서 지식이라는 것은 한치 오류도 없어야 되는데, 교학사 교과서는 오류만 한 1000건에서 2000건,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4건에서 5건, 이건 교과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교과서 자격이 아예 없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거부한 거지, 교과서에 품위가 있고 정확하다면은 또 채택했겠죠. 그러니까 교과서 자체 자격이 없는 걸 놓고 다양성으로 이렇게 문제 삼는다는 건 제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교과서 문제가 현재의 불러주시면서 지금 이제 위안부 문제로까지 확대됐는데, 사실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본 역사를 조금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왜 얘네들이 왜 이게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그냥 독일처럼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저렇게 아베가 끝까지 사과를 안 하고 그러냐는데,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이제 우익사관은 어떻게 역사를 설명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1904년 러일 전쟁 이후부터 쭉 역사를 침략 전쟁이라고 전체 설명을 안 해요. 바로 우리가 그 백인종과 맞서서 황인종의 방어 전쟁이었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전쟁의 제일 중요한 것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 그걸 대전제로 깔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스러운 전쟁이다, 성전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성전을 한 거지, 우리는 남을 침략하거나 식민 지배를 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일본 우익사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스러운 평화를 서양 세력으로부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싸운 그 황군, 즉 일본군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이건 양립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다 조작한 거다, 날조한 거다, 난징 대학살도 없는 거다, 날조한 거다. 이게 그 사람들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이 문제가 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제 91년에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전 세계 그 많은 위안부가 다른 나라에 있었죠. 왜 일본이 우리나라만 침략했겠어요?
저쪽 뭐 필리핀, 저 동남아시아까지 시작해갖고 심지어 네덜란드까지 다 있는데 유일하게 그걸 최초로 고백한 것이 김학순 할머니입니다. 그게 1990년 8월 14일에서 그게 세계 의원부의 날인데 그러면서 이걸 연구하는 학자가 나오게 됐죠. 연구하는 학자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93년에 고노라는 사람이 이것을 시인하는 고노다마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강제성도 인정하고 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러다가 이걸 한 단계 더 발전시켜갖고 무라야마라는 사람이 95년도에 식민지 지배식은 침략이고 전쟁이고 사죄한다. 이게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거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 침략을 인정하고 식민지 지배라는 걸 인정하지만 식민지 지배는 정당하다. 이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과의 한계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로 쓰려면 그 식민지 지배는 유효하다. 다만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도덕적으로 우리가 좀 미안하다. 그걸 갖다 유효부당론이라고 합니다. 유효부당론. 그것이 일본 지성인이 도달한 최고의 한계점이에요.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진전되어 왔는데 일본 우익들이 그걸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인데 왜 그걸 부당하다고 도덕적인 책임을 느끼게 되냐.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일본의 우익사관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른바 이거는 우리는 성스러운 전쟁이고 우리가 오히려 피해를 당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전쟁이 자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싸워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히려 상처를 입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익사관이 나오면서 이거 우리가 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냐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동경재판사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재판사관 때문에 그런 거다 하면서 계속 나오면서 이걸 교과서에 쓰기 시작한 게 후쇼사라는 책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채택률이 0.04%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노력해갖고 지금은 10배를 늘려갖고 0.4%가 됐다가 또 10배를 늘려갖고 지금 4%가 됐어요. 그런 사관의 상징적인 인물이 아베입니다. 아베는 자기 할아버지가 바로 기시노부스케죠. 바로 전쟁 A급 전범이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과를 받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제 핵심적인 건 그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결국은 이 국정화 문제 또 똑같은 역사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익사관의 반영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국정화는 내용과 형식과 절차 면에서 다 위법입니다. 왜 내용에서 위법이냐면 우리는 내용 면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쓴다면 헌법 정신에 맞춰서 교과서가 나와야죠. 헌법 정신을 부정했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 이게 잘못된 거고 형식 면에서는 왜 잘못됐냐면은 이런 교과서를 쓰는 국민들의 이제 여론을 물어봤죠. 행정예고기간 20일 동안 거기서 국민들이 반대한 게 3분의 2였죠. 그러면은 이거는 행정예고안을 물어봤으면 국민 의견에 따라서 국정제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의견만 물어보고 그냥 자기들한테 강행했죠. 국민들의 의견은 반대가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또 결국 이제 절차 면에서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볼 때 우리가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방점을 찍어야 되냐면 국민 주권을 무시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74년도에도 국정을 했지만 그때는 국민 의견을 안 물어봤거든요. 박정희가 일방적으로 물어보셨으니까 국민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건데 이번 국정교과서 문제는 국민이 확실히 반대한다는 게 입증이 됐단 말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이 36%, 반대가 57%, 여론조사에서도 나왔고 실질적으로 교포가 그 당시에 의견 수렴을 했죠. 국민청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인 국민청원 운동을 벌여갖고 찬성하는 사람이 10만 표 정도 보냈어요. 백수로. 반대하는 사람이 30만 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반대하는 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그럼 이건 국민 주권에 있고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있다는 게 우리가 민주헌법 1조 아닙니까? 이 국민 주권을 지금 무시한 거고 침해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국민 주권이 모든 권력이 국민한테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선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 국정화를 갖고 확실히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국정화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월 13일 날 선거가 있죠. 저 선거가 있는 그 시간이 바로
4월 16일 세월호 2주기가 됩니다. 세월호 2주기가 되죠. 세월호 2주기가 됐는데 우리가 선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4월 선거에서는 우리가 기억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투쟁. 세월호에 대한 기억, 우리 역사에 대한 기억, 위안부에 대한 기억, 이 세 가지를 묶어 갖고 확실히 내가 주인이고 니네들은 우리가 임시로 고용한 비정규직이다. 니네들은 한 5년 동안 우리가 심부름꾼을 썼는데 이 심부름꾼 써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인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다른 의제는 얘네들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경제민주화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 국정화 문제는 얘네들이 확실히 자기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월 13일 날 한 100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 조직을 해갖고 더군다나 그때 여론조사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국정화 반대하는 사람한테 찬성하는 사람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여론조사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지금 겁을 안 먹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겁을 안 먹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네들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는 거예요. 콘크리트 지지층. 그게 36%예요.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바뀌는 36%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자기네들은. 두 번째는 국정화 반대하는 세력들은 우리보다 많지만 연대가 느슨하다. 그 사람들은 투표에 잘 안 나온다. 이게 걔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정화 문제가 지금 시끄럽지만 선거점에 막 의제를 혼란시켜 놓으면은 사람 다 잊어먹는다는 거죠. 헷갈려갖고.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돼요. 우리가 36% 콘크리트 지지층보다 더 우리가 강하게 결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53%, 즉 3분의 2가 반대하지만 이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 느슨하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우리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우리는 노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니네 그렇게 해봐라. 결국은 만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국정화도 국민들이 지지해줬고, 소녀상도 우리가 위안부도 우리를 찬성했다. 이렇게 해석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난 아니야.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여론조사 거기 나온 것을 확실히 현실로 하려면 저는 4.13 총선에서 기억투쟁을 해야 되고, 그 기억투쟁의 의제는 세월호, 국가가 할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국정화, 이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위안부 문제, 이건 세계 인권에 위배되는 문제예요. 이 세 가지를 갖고 우리 국민이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이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이다. 이걸 확실히 보여주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쟤네들 그럼 국정화 못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책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본은 이제 아베를 심판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일본도 아베를 심판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일본은 7월달 참여연 선거가 있거든요. 7월달 참여연 선거인데 왜 일본은 저 아베를 심판하려고 하면 일본이 지금 이렇게 가는 이유가 다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화헌법이 구조인데 구조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 딸이 전쟁에 나간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일본 역사상에 처음으로 지난번에 10만 명, 거의 100만 명가량 모여갖고 반대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갖고 반아베 전선을 형성했어요. 9월달에. 그래서 거기 공산당도 있고 여러 당이 있잖아요. 다 이내 다르더라도 반아베 심판을 7월달에 하겠다. 그래서 거기 지금 연대, 우리는 그게 불행히도 좀 이념도 별로 다르지도 않은데도 지금 뭐 막 나눠져 있는데, 우리보다는 일본은 그걸 아베를 심판하겠다는, 결국 일본이 아베가 심판돼야지만 우리는 사과를 받을 수 있지. 아까 무라야마 다마 이런 사람들이 다 사회당 출신이거든요. 이게 자민당 하에서는 사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본 시민들의 양식을 우리가 믿어갖고, 우리가 시민들이 양식을 해갖고 하는 7월달 참여연 선거가 있고, 우리는 4월달 총선이 있죠. 자, 우리 문제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억투쟁을 해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평화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말을 니네 들어라, 이렇게 하는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 이 모든 싸움에 결실을 맺는 거죠. 아무리 구슬이 서말에서 껴입어야지, 여론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반대 많이 했다고 해서 그거 갖고 이 사람들 겁먹지 않죠. 쟤네들이 확실히 믿는 36%, 그러고 우리는 느슨하다, 그러고 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봤자 선거철에 가면 다 잊어먹는다, 망각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인지를 해갖고 기억투쟁을 벌이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갖고 반드시 투표를 해서 이걸 심판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의를 다지고 다 같이 그런 힘으로 모아서 이 싸움을 우리가 승리로 이끄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의